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2살이 된 개업의이자 이제 갓 2돌이 지난 예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와 아내는 요즘 사람들에 비하면 꽤나 어린 나이에 식을 올린 편이에요. 제가 27, 아내가 25이던 해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흔히들 일찍 결혼을 했다고 말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빠르게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어찌 보면 꽤나 시시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와 아내를 이어주신 소중한 인연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저의 장인어른이십니다. 아주 기묘한 인연으로 장인어른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던 게 시작이었죠. 당시 저는 갓 군인 T를 벗은 대학교 복학생이었고 장인어른께서는 꽤 큰 교회에서 목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15년차 종교인이셨습니다. 저희의 첫 만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어린 시절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아직 말도 채 떼기 전 저희 아버지께서는 불운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꽤나 부유한 환경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누구라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의류 브랜드를 경영하고 계셨고 어머니 역시도 교육인으로서 초등학교 교사직을 맡아 아주 오랜 기간을 근무해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불행은 찾아오듯 아버지의 회사에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첫 시작은 10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함께 사업을 진행해오던 동업자의 배신이었어요. 그 사람은 서울에서 아파트 2채를 너끈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들고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쳤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기다리면 오겠지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셨던 아버지도 1달, 2달, 결국 3달이 지날 때쯤이 되니 서서히 희망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어머니라도 일자리를 가지고 계셨다면 참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쉬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처음 회사가 어려워졌던 시점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희망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회사는 순식간에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명성을 쌓아가던 기업이었지만 자금이 사라지고 난 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온 거죠.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줄 수가 없었던 아버지는 은행부터 시작해서 법망을 벗어난 고리대금 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빌려야 했고요. 한두 푼씩 빚이 쌓여가는 속도와 경쟁이라도 하듯 회사 사무실은 손 쓸 새도 없이 새빨간 압류딱지로 뒤덮여갔다고 합니다. 그쯤 되니 공장을 계속 운영할 여력도 없었고 아버지는 본인 소유의 모든 건물과 땅을 전부 경매에 내놓으셔야 했어요. 심지어는 갓난아기였던 저를 포함한 세 식구가 오손도손 모여 살던 아파트까지도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가야 했죠. 그 무렵 아버지는 피땀을 흘려가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쓰셨어요. 해보지 않은 일을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우유와 신문 배달을 동시에 해야 했고 그날 인력 사무소에 나가 막노동까지 하셨죠. 저녁 무렵이 되면 공사장에서 퇴근을 한 뒤 사람들로 붐비는 번화가에 나가 대리운전 일까지 하셨을 정도네요.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무색할 정도로 집안 사정은 점점 나빠져만 갔어요. 오죽했으면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결혼 예물로 선물하셨던 금시계까지 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팔지 말자고 차라리 당신께서 밖에 나가 일을 하겠다고 말리셨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한 태도로 동네 전당포에 시계를 들고 가셨고 그날 저녁 두툼한 돈봉투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 자기처는 며칠을 굶어 볼이 쏙 패였고 젖도 제대로 돌지 않아 갓난쟁이 아들 6가지 쫄쫄 굶고 있는데 그 꼴을 보고도 금시계를 찰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니? 어머니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시계는 어머니께서 교사 일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큰 결심 아래 구매하신 거였어요. 비싼 명품 브랜드 제품은 아니었지만 순금으로 장식된 거였죠. 게다가 뒷판에는 영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 이니셜이 나란히 박혀 있었다고 해요. 손목에 감는 띠는 갈색으로 염색된 양가죽이었는데 그 길이까지 아버지의 손목에 꼭 맞췄기 때문에
그걸 차고 있는 아버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멋졌다고 하시더군요. 어릴 적에 저는 그 시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종종 그걸 차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런 망상을 하고 있으면 가난하고 배고픈 현실이 조금이나마 잊혀졌거든요. 시계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 우선은 다시 그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이었던지라 어머니께서도 물론 조금이나마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맞벌이를 고려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어린 저를 돌봐줄 지인이나 친척이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가정 형편이 영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딱 3살이 될 때까지만 아버지가 더 고생을 하시기로요. 당신 아들이 어느 정도 말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머니도 일을 하며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가정을 꾸려갈 결심을 하셨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밤낮 없이 일터를 옮겨가며 근무를 하다 보면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때문에 그날도 아버지는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왜인지는 몰라도 그날따라 아침부터 영 예감이 좋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오늘 좀 쉬어요.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응? 하며 넌지시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일용직이란 자신이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수년을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도 이러한 슬픈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터라 오늘 하루만 쉬려다가 평생 쉬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대신 일찍 퇴근할게요. 간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읍시다. 하며 어머니의 떨리는 마음을 달래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던 어머니께 우려하던 내용의 연락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람을 재촉하듯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울린 전화벨이 신호탄이었죠. 저에게 젖을 먹이시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거실 바닥에 저를 내려놓은 뒤 냉큼 수화기를 집어드셨어요. 여보세요? 낡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30대 초반 정도 된 남자의 것이었다고 해요. 잔뜩 겁을 집어먹었는지 사정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형수님, 수철이 형님이 사골당했어요. 알고 보니 전화를 준 사람은 아버지와 같이 공장 일을 하시던 인부였다고 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날도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근무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곳은 옷을 만들기 위한 천을 가공하는 공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실 적에 2년이 닿았던 사장님의 업장이었죠. 딱한 사정을 듣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기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 공장에는 뜨거운 스팀이 나오고 무거운 철로 옷감을 내리 누르는 등 다소 험악한 기계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높은 압력을 가해서 순식간에 2장의 옷감을 붙여버리는 기기도 있었고요. 원래라면 이 모든 기기에는 안전을 위한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야 했어요. 인부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센서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야 혹시라도 사람의 신체 일부나 작업복이 기계 안으로 말려들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장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알아서 조심을 하면 되지. 왜 굳이 멀쩡한 기계를 멈춰버리냐는 거죠. 센서가 워낙 예민했기 때문에 인부들이 아주 살짝만 실수를 해도 곧장 전원이 꺼져버리기 일쑤였거든요. 한번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적어도 30분 이상 한 레일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해요. 정해진 기한 내로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기기가 꺼져버리면 자연스럽게 계획이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이는 또 곧장 수익과 연계되니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 센서가 오히려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알지 못했겠죠. 욕심을 위해 꺼뒀던 안전설비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목숨을 잃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일을 시작하셨던 아버지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잡으셨다고 해요. 몇 시간 정도 고된 노동이 반복되었을까. 갑자기 기기가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고 하더군요.
레일 사이에 천이 끼는 바람에 과부하가 걸린 까닭이었어요.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 가까이로 다가가셨어요. 이런 상황은 평소에도 종종 발생했을 만큼 흔했던 터라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시던 동료분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팔을 쭉 뻗어 안전 거리를 확보한 뒤 틈새에 끼어있는 두툼한 옷감을 빼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익숙한 손놀림으로 문제를 해결한 뒤 돌아서는 순간 아버지가 입고 계시던 안전복 끄트머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기계 틈새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끔찍한 비명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그 무시무시한 압력이 기계에 가장 먼저 짓눌린 건 아버지의 손가락이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온몸을 덮쳐오는 고통에 아버지는 연신 신음을 내지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 제어 장치가 꺼져 있었던 탓에 기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했죠. 주변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분들이 냉큼 달려와 전원 자체를 내려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는 기기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한 직원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결국 상황을 지켜보던 사무직 직원이 공장 전체에 전기를 내리고 나서야 기계는 그 육중한 움직임을 멈췄다고 합니다. 곧바로 앰뷸런스를 불렀지만 이미 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양의 피를 흘린 뒤였어요. 당장 혈액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아버지는 급히 근처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병원에 도착해 제대로 치료를 받기도 전에 쇼크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의사가 아버지의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에 의료진은 아버지의 전신을 덮고 있던 흰 천을 내려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핏기가 싹 가신 채 새파랗게 질려있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갓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들이 마음에 걸렸던 건지 차마 눈도 제대로 감고 있지 못했다고 해요. 저는 아직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기계를 끌 줄 아는 이가 있었다면, 아니, 그 전에 마침 그 순간 천이 말려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버지의 작업복이 몸에 딱 맞았더라면, 혹은 아버지가 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수혈을 제때 받았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상상을 해봐야 무엇하겠어요. 이미 아버지는 저 먼 곳으로 떠나버리셨는걸요. 그 이후로 저희 집은 급격하게 가난해졌습니다. 이미 가세가 기울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보다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나마 세 식구가 몸을 웅크리고 잠잘 수 있었던 단칸방에서도 내쫓길 판이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고 고민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젖먹이인 저를 돌보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셔야만 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우유와 신문 배달 일을 이어받아 매일 아침마다 온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죠. 그나마 배달 대리점 사장님이 사정을 딱하게 여겨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근무지에서도 늘 저를 등에 업고 계셔야 했기에 웬만한 일은 시작할 수조차 없었다고 해요. 때문에 동네 식당에 일자리를 구하셨을 때에도 홀이나 주방에서는 머물기 어려웠죠. 대신 여름에는 뜨겁고 습한, 또 겨울에는 살을 애는 바람이 불어오는 뒷마당에서 펄펄 끓는 물을 받아 기름진 불판이나 그릇을 닦는 일을 도맡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는 그때 분필을 잡고 덜 고생하고 계셨을 텐데 다시 죄송해지네요. 그동안에도 등에 업은 제가 혹여 덥고 추울까 걱정이 되었던 나머지 당신께서는 일바지에 앞치마 차림이더라도 저에게는 꼭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히셨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얼음팩을 제 작은 머리통 위에 얹어주셨고 겨울에는 똑딱이 손난로를 포대기 안에 몇 개씩 넣어주셨다고 해요. 너무 어렸던 터라 당연히 그때의 일이 기억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종종 어머니와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는 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주변 분들의 배려 덕분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가끔 필요한 참고서 외에는 돈 들어갈 일이 없어 괜찮았어요. 그나마도 다정하신 선생님들 덕분에 교사용 교재를 얻어 공부할 수 있었으니 상관없었죠. 물론 선배들이 입고 물려준 해진 교복 때문에, 무료로 먹는 급식 때문에 학우들에게 손가락질과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못된 말로 상처를 주는 정도였지만 아주 가끔은 손찌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의외죠.
저는 차라리 매섭게 날아오는 주먹질과 발길질이 더 견디기 쉬웠어요. 어린 날에 저에게 가장 큰 상처였던 건 제 부모님에 대한 욕설이었거든요. 각 학교마다 악한 친구들을 골라 괴롭히는 불량 학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쉬는 시간이면 제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어요. 그 사유는 주로 쉬는 시간에도 교과서를 붙잡고 있는 게 재수없다는 거였죠. 차라리 저에 대한 욕에서 그쳤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은 꼭 돌아가신 제 아버지와 허리가 굽어라 일하시는 어머니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야, 거지, 너네 아빠 죽었다며? 혹은 니네 엄마 식당에서 일한다더라? 니네 집은 음식물 찌꺼기 먹고 산다며? 하는 막말들이었죠. 저라고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 피가 끓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반격을 한다면, 혹시 저 애의 얼굴에 아주 작은 상처라도 낸다면 우리 엄마는 더 큰 고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 애들의 부모님에게는 푼돈일 치료비를 대주느라 어머니의 허리가 휠 생각을 하면 그런 조롱과 비웃음은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때 저는 오롯이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 불량 학생들에게 신경을 쓸 겨를도 거의 없었고요.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 말이 꼭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훗날에는 꼭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릴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저는 친구들과 PC방에 가거나 같이 떡볶이를 시켜먹는 것보다도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더 값지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하시는 간의 수공업 아르바이트를 도와드려야 했기 때문에 온전히 교과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학교에 머물 때뿐이었으니 아무래도 더 간절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의무 교육 기간이 끝나자 어머니가 제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신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다른 아이들은 빠짐없이 다닌다는 학원은커녕 몇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 한 편도 듣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니 더욱더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상황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이 더 걱정됐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일을 하면서도 아들 녀석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다른 아이들은 길을 쓰고 피하려 하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도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름이면 에어컨이, 겨울이면 히터가 나오는 교실에서 이미 누군가 풀고 버린 문제집을 풀고 있노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원하던 대학교에 수시 지원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실력이 출중한 친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했던 이유는 아마 저를 어여쁘게 여겨주신 담임 선생님 덕분이었을 겁니다. 집에 컴퓨터 한 대가 없어 수시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몰랐던 저를 교무실에 불러 앉힌 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어요. 농어촌 특별 전형부터 사회적 배려자 우선 전형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 두꺼운 서류를 프린트해 주시기까지 했죠. 그해 겨울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는 수도권 명문대학 의외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젠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 저희 아버지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 살려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합격 소식은 그 무엇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어요. 첫 학기 개강을 딱 하루 남기고 있던 날 저는 아버지의 납골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렸어요. 아버지, 부디 제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늘에서나마 저를 지켜보고 응원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처음 서울에 올라와 대학에 다니다 보니 어찌나 새로운 게 많던지요.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밤의 번화가, 저 같은 시골 촌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멋쟁이 동기놈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일명 헌혈 카페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때에는 학교 근처에 헌혈 카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곳에 방문하여 350ml 가량의 혈액 한 팩을 기부했어요. 절차는 제 생각외로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제 피가 안전한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몇 페이지 정도의 설문지를 작성한 뒤 의사 선생님과 짧은 면담을 가진 뒤 편안한 의자에 누워있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덕분에 제 팔에는 늘 굵은 주사바늘이 멍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처음 헌혈을 마친 날
제가 느꼈던 감정은 상당히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허탈함. 네, 바로 허탈한 마음이 그날 제 온몸과 마음을 뒤덮었어요. 이렇게나 간단한 일이라는 게, 건강한 사람이 3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일이라는 게 저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국 병원에는 매일 몇십 명의 응급 환자들이 발생하고 그 사람들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과다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 역시도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내 몸에는 이처럼 넘치게 많은 피가, 혈관을 타고 계속해서 흐르는 피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겐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그래서였습니다. 바쁜 의예과 수학기간에도 병원 인턴 수습 기간에도 심지어는 국가고시 시험을 일주일 남기고도 헌혈 카페에 찾아갔던 이유가 말이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부지런히 헌혈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헌혈 카페가 저와 지금의 장인어른의 첫 만남 장소였으니까요. 실은 처음 그분을 보았을 때는 참 독특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갈한 양복 바지에 흰 셔츠, 넥타이를 매고 포근한 니트 조끼까지 입은 60대 남성이 평일 오전 시간대에 헌혈 카페에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분은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두툼한 영어 원서를 탐독하고 계셨습니다. 언뜻 살펴보니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 소설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흥미가 동해서 그분께 말을 붙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읽고 계신 소설이 궁금해서요. 당시 장인어른과 저는 바로 옆 침상에 각자 누워 팔에는 굵은 바늘을 꽂고 있었어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사람이라고는 저와 장인어른, 그리고 서너 명의 의료진과 봉사자뿐이었죠. 제 뜬금없는 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소설의 줄거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작가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자 눈에 띄게 안색이 밝아지시더군요. 알고 보니 저와 독서 취향이 몹시도 비슷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알차게 수다를 떤 뒤 그분이 제게 물으시더군요. 오랜만에 젊은 청년이랑 대화를 하니 참 재미있네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다면 차를 한 잔 대접해도 괜찮을까요?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침 수업이 없는 공강일이었고 자취방에 일찍 돌아가 봐야 쓸쓸하기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분은 제게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하셨습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지만 만약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딱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마침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독서를 참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터라 이 우연치 않은 만남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근처에 위치한 찻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게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럽다고 말씀하시기에 일찍 아버지를 여인 터라 철이 빨리 들었다는 말씀을 종종 듣곤 한다고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제 아버지께서도 이런 저를 지켜보며 대견해 하실 거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분께서 왜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찾으신 건지 알 수 있었어요. 그분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목회자셨습니다. 마침 평일 예배가 끝난 뒤 여유가 생겨 헌혈을 하기 위해 방문하셨던 거였죠. 평소에도 종종 그곳에서 봉사를 하신다기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전에도 몇 번 스치듯 마주쳤던 기억이 나더군요. 사실 최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나한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제가 과다출혈로 아버지를 잃었던 것처럼 그분께서도 수혈이 어려워 소중한 가족을 잃으실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한 15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나한테 딸이 하나 있거든. 결혼하고 5년이 지나서야 얻은 딸내미라 아주 애지중지 키웠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뒤 그분은 입이 마르는 듯 차를 한 모금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죠. 말씀을 듣고 보니 대강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따님분께서는 지나가던 택시에 부딪혀 쓰러지셨다고 해요. 마침 부러진 뼈가 중요한 혈관을 찢어놓았고 그 때문에 제 시간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많이 쏟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어찌나 겁이 나고 공포스럽던지
그저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연신 기도만 드렸어요.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아직 떠나기에는 너무 어린 녀석입니다. 하고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 그분은 자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셨나 봐. 저 멀리서 간호사 선생님이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제 아내에게 잔뜩 상기된 얼굴로 마침 근처 병원에 따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액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니 늦어도 15분 내로는 수혈 받으실 수 있어요. 하고 거의 탄성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누던 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왜인지 그분과 그 가족에게 벌어진 일이 마치 하늘이 주신 기적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분의 따님은 어린 나이지만 건강한 피를 수혈받아 복잡한 장시간의 수술을 무사히 견뎌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끝으로 그분의 긴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동준 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분은 은은한 미소를 띠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네, 저는 올해로 25살입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분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셨어요. 군대는 다녀왔고요? 저는 다시 답했습니다. 네, 2달 전쯤 제대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딸아이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알게 된 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은 분께 따님을 소개받는 상황이 조금은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런 제 심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그분은 다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인자한 표정으로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동준군이 참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서 물어본 거니까. 돌이켜보면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당시 저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저는 정말이지 볼품없는 고학생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낡아 빠진 체크 셔츠에 스크래치가 잔뜩 난 검정색 뿔테. 대학교에 다니는 내내 외모를 단장하거나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어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싶다는 일념만 가득했으니 당연한 몰골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대화를 나눠본 결과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때 제 상황은 연애를 할 만큼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때문에 조심스럽게 거절의 말씀을 드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오른쪽 팔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군요. 그건 바로 금빛이 번쩍이는 손목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분명 난생 처음 보았을 그 시계가 제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골똘히 생각을 해보아도 어디서 봤는지 기억조차 없는데 마치 어릴 적부터 보았던 물건인 양 느껴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갑자기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순간 예의를 잊은 채 그분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시계 한 번만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제 난감한 질문에도 그분께서는 스스럼 없이 시계를 벗어서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동안 빤히 관찰한 뒤에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랜 세월의 때 같았지만 여전히 선명한 금빛, 도톰하고 값비싸 보이는 갈색 가죽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계 뒷판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니셜까지.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으셨던 그 시계였어요.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던 터라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그걸 보는 순간 왜 그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던지요. 살면서 여지껏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눈물이 화산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에 힘이 풀려 맨바닥에 주저앉았고 산만한 덩치로 3살짜리 꼬마 마냥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꼴이 참 개성스러웠을 거예요. 분명 찻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신기한 구경거리 마냥 쳐다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놀라시긴 했지만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앉아 저를 꼭 끌어안고 천천히 차분하게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흔한 질문 한마디 없이 그저 따뜻한 품으로 마치 제 친아버지처럼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눈물이며 콧물까지 쏙 빼고 나서야 저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직원을 불러 다시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켜주셨어요. 부끄럼도 없이 마구 울었던 저지만
울음이 그치고 나자 갑자기 귓볼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창피함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계에 사연이 있나 봐요. 사정은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오늘 제 얘기가 지루했을 텐데도 들어준 보답으로 선물하고 싶으니 받아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그분께서는 쉽사리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제 손에 시계를 꼭 쥐어주시고는 나중에 사연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 시계를 손에 꼭 쥐고 있으니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기분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 시계와 얽힌 제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어요. 그분께서는 중간중간 탄식을 하시면서도 그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랐다니 내가 다 대견스러워요. 참 고생했고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분은 두툼하고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이분과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하늘이 이어준 운명이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짬을 내서 그분의 따님과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셨지요. 따님은 정말이지 그분의 인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분이었어요. 게다가 외모는 또 어찌 그렇게 수려한지. 또렷한 눈망울과 오밀조밀한 코, 앙증맞은 입술까지 하늘에서 내려준 제 이상형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새하얀 피부는 또 어떻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분의 따님 역시 저를 꽤 좋게 봐주었더라고요.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종종 함께 만나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낸 저의 고백으로 연인 사이까지 발전했고요. 알고 보니 그분의 따님, 아니 재현이는 말 그대로 저와 천생연분이더군요. 좋아하는 영화 취향은 물론이고 즐겨 듣는 밴드까지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저와 재현이 모두 수국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 역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같았지요. 연보랏빛 날개들이 오손도손 모여있는 것 같아서 남이 들으면 우스운 묘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수국을 보면 꼭 나비들이 날개를 쭉 펴고 다 같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함께 식물원에 갔다가 수국을 본 재현이도 꼭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갓 수련회를 마치던 해였죠. 워낙 바쁜 시기에 부부의 연을 맺은 터라 부끄럽지만 신혼 시절의 저는 영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는 그런 저를 조금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사로서 제가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늘 힘이 되는 말을 아끼지 않았죠. 게다가 여유가 있는 날이면 달걀말이며 볶음밥이며 맛있게 요리를 해서 도시락까지 사다 주었어요. 그걸 먹을 때면 참 제가 도대체 무슨 공을 이뤘기에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가 싶어 감격스럽기도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듬직한 신랑으로서 예식장에 입장하는 순간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제 모습이 꼭 결혼 당시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는 게 이유였죠. 가난한 집에서도 너무나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정작 저를 장성으로 키워내느라 고생하신 건 엄마시면서요. 어머니와 재현이의 사이 역시도 너무나 돈독하답니다. 주말이면 재현이는 귀찮다고 저를 끌고 꼭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요. 혼자 계시느라 적적하실 텐데 딸처럼 친구처럼 편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싶다면서요. 가끔은 제가 없을 때도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는 것 같더군요. 어느 날은 온라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는 맛집에도 다녀오고 인기 순위가 고공행진하는 신작 영화도 보고 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만나고 온 아내가 그 조그만 입술로 조잘조잘 자랑하는 걸 듣고 있으면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샘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슴 언저리에서 피어오르는 행복감은 어쩔 수가 없네요. 아, 결혼 이후 저와 장인어른은 재현이와 장모님이 질투를 하실 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저를 이어준 금시계는 이제 제 손목에 있습니다. 그걸 차고 있노라면 제 친아버지의 온기와 함께 새아버지와 다름이 없는 장인어른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요. 젊은 날에 어머니께서 손수 남편의 손목 둘레를 잰 뒤 만든 시계줄은 놀랍게도 제 손목에 꼭 맞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손목 둘레까지 똑같네.
하며 웃음을 지으셨지만 저는 사실 그 시계줄을 만질 때마다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 두 눈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그 금시계를 받는 대신 저는 장인어른께 새 손목시계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한사코 거부를 하시는 통에 손에 쥐어드리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그 시계가 없으면 외출조차 안 하실 정도라고 하니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요즘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종종 제 딸내미, 손녀를 보기 위해 저희 세 식구의 집에 방문하곤 하세요. 세 분과 제 아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를 둘러싸고 앉아 도란도란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요. 제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게 나눠주신 끝없는 은총과 은혜 덕분이겠죠. 심지어 몇 달 전에는 꼭 저희 아버지처럼 공장 사고로 실려온 남자 환자분의 손가락을 다시 붙여드리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상을 입으셨을 때와는 다르게 의학기술이 발전했고 이제는 아주 얇은 신경 조직까지도 전부 다시 이어붙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장장 5시간이 걸린 대수술을 마치고 수술방을 나서는데 뜨거운 눈물이 어찌나 멈추질 않던지요. 또 환자분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직접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턱끝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느라 고생을 꽤나 했답니다. 그날의 기억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제 아주 나중에 제가 죽어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저희 아버지를 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다고, 당신과 같은 사고를 당한 이에게 다시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주었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별것 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감히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이 혈액 부족으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식으로 의사가 된 뒤 수혈만 받는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을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빈혈이나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만약 저와 장인어른처럼 건강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헌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베푸신 혈액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살릴 수 있는지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게다가 혹시 아나요? 이런 선행을 발단으로 제가 그랬듯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미래의 인연을 꼭 만나시길 기도할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